네, 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우리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 제1회 통일코리아 포럼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분단 70주년인과 동시에 이번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 그 계기로 해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와 통일코리아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안산 통일포럼에 윤기종 대표님을 모시고 첫 번째 통일코리아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통일코리아 포럼을 진행을 하고요. 그것을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해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확산시키고 또 수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윤기종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모두 좀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기종 대표님께서는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산 통일포럼의 대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산 통일포럼이 제가 봤을 때는 각 지역에 있는 통일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안산 통일포럼의 대표를 세 분이나 연임하시고 어떻게 보면 크게 오늘처럼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시도록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런 분이신데요. 우선 대표님, 안산 통일 포럼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산 통일 포럼은 2000년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안산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내 통일운동을 단체를 만들어보자, 통일 담론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렇게 추진됐고요. 맨 처음에 주체는 YMC입니다. YMCA. 안산 YMCA가 주동이 돼서 각 시민단체들 모아서 통일포럼이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안산 YMCA 이사로 있었는데 안산 YMCA 몫으로 집행위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기타 이제 YWCA,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각 대표들이 파견된 대표들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일포럼을 만들었죠. 통일포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 당시 했던 사업은 대북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가 2000년도에 2000년도부터. 예. 2000년도에 처음에는 이제 시민 교육 포럼을 계속 했고요. 예. 그래서 시민 교육 강좌 그 명칭을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북 지원 사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청소년 캠프 또는 그 청소년 기행, 또 통일 골든벨. 그 후로 이제 6.15 안산본부가 생기고 6.15 안산본부나 기타의 통일 단체들과 함께 통일 축구대회, 예를 들면 통일 마라톤, 통일 걷기대회 이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했죠.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은 그런 결과 지금 한 800명 정도의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안산시로 보면 예를 들어 전현직 시장들, 도의원들, 시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안산 통일포럼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출신들입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안산 통일포럼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산 바닥에서 명함을 못 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비근하게 말씀드리면 김현 국회의원이 안산의 지역구를 신청했어요. 예. 그분이 비례대표입니다. 예. 지역구를 신청하면서 지난 23일 날 안산 통일포럼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제20기가 출강을 했는데 바로 거기 등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20기부터 열심히 다닙니다. 20기로 20강부터 열심히 다닙니다. 그만큼 본인도 들었대요. 그래서 들어서 통일포럼을 이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20기는 몇 사람쯤 등록을 했나요? 20기가 58명이 등록이 돼 있고요. 20기에 그 여러 가지 내놓으라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김영환 국회의원 있고요. 박성순 안산 YWCA 회장 또는 안산의 큰 단체인데 걷기연합회 예. 회장,
그다음에 큰 교회입니다. 안산에 아름다운 교회 정철원 목사님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뭐 자영업 하는 사람 또 시민운동 하는 사람 회사 사장들 중소기업 사장들 이렇게 해서 약 5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어떻게 전체 코스는 몇 주간 진행이 되나요? 10강자입니다. 10강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10강자를 하고요. 예. 한 번은 이제 통일 기행을 갑니다. 옛날에는 통일 기행을 금강산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금강산이 막혀서 지금은 주로 파주, 임진강, 강화도 그 일대 통일 전적지라고 하나요? 북에 가장 가까운 예. 쪽으로 기행을 합니다. 예. 매주 목요일 날 하는데 다음 주 5월 7일 날 목요일 날에는 함세웅 신부님이 제 3강자를 맡고요. 예. 제 1강자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했고요. 제 2강자는 이우영 교수, 잘 아실 겁니다. 이우영 교수. 그다음에 뭐 김근식 교수, 김종대, 김진양 교수.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내노라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다음 가을 학기에는 우리 백이찬 이사님께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5월 7일 날 강좌 같은 경우에는 예. 오픈 강좌입니다. 저희하고 세월호 대책위하고 그다음에 민정문제연구소 안산 민정문제연구소 6.15 안산본부가 같이 우리 3꼭지인데 세 번째 강좌인데 같이 개최합니다. 예. 안산시청 대회의실을 빌렸어요. 그럼 한 200명 모을 겁니다. 예. 함세웅 신부님을 특별히 저희가 모셨고요. 정식 명칭은 제3강좌입니다. 이렇게 오픈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산 통일 포럼이 잘 되는 게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윤기종 대표님의 리더십이 탁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안산이라는 그 지역이 뭐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은 밭이 좋다. 네. 뭔가 이 통일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좋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우선 제일 첫 번째 문제로 저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기종 대표님께서 뭔가 잘 그동안 이끌어 오셨었고 또 윤기종 대표님께서 아주 통일에 대한 이런 마음을 또 가지신 게 좀 각별한 것 같은데 통일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윤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민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제가 몇 분 명함도 드렸지만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통일운동가가 아닙니다. 다만 통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장난 삼아서 호를 지었는데 호가 흰백자의 이 전역석자입니다. 단순히 백범 김구 선생을 이름이라도 담고 싶어서 백범이 이거잖아요. 네, 범. 흰백자의 백범. 그래서 흰백자의 전역석자 백석이라고 호를 줬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그만큼 존경하고요. 지금 일생을 살아오면서 김구 선생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구 선생을 닮고자 하니까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이고요. 네. 김구 선생이 지향했던 그 통일된 독립조국을 만드는데 제가 운동가는 아니고 펼침막의 한 자리라도 좀 같이 들어주자 그런 심정으로 사업을 하면서 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네. 리더십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열정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인데 안산이라는 지역에 또 혹시 네. 뭔가 통일이라든가 이거 연관될 수 있는 네. 어떤 지역적 특성 또는 다른 지역과 구분해서 안산 지역만의 뭐 독특한 네. 주민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어떤가요? 네. 특별히 안산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77만 인구가 살아요. 근데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80만이 넘습니다. 사실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3만 명 이상 있습니다. 80만 명 정도가 사는데 안산은 신생도시잖아요. 제가 81년도에 안산을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을 좀 하다가 취직해서 안산에 갔는데 그때는 안산 인구가 3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의 원주민 수준입니다. 그렇네. 그림 그리기가 참 좋았어요. 네. 그때 같이 만난 소위 친구들, 벗들이 그 지역을 좀 판을 좀 만들어 보자 잘 이렇게 한 것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1994년인데 그때 YMCA를 창립을 했죠. YMCA를 창립 이사로 같이 동지들하고 창립을 하면서 안산이 정말 민주주의가 꽃피는 도시, 통일에 대한 활력이 넘치는 도시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 결의들을 하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이렇게 고착화된 지역 같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신생 기업이니까 제가 60이 좀 넘었는데 안산 가면 굉장히 어른 대접을 받거든요. 근데 청주나 전주 내려가면 저는 짝도 안 되면 못 내려옵니다. 네. 안산에서는 어른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안산에서 처음에 안산에 들어왔던 1세대들이 안산을 그나마 잘 유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려인도 상당히 많이 살고 예. 세터민도 많이 살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많이 사시죠? 안산이 참 특이한 동네입니다. 고려인들이 전국적으로 3만 명 있는데 안산에만 6천 명 있어요. 그 떼꼬리라는 동네에는 고려인이 2천 명이 몰려 삽니다. 그 동네 가면 반은 러시아고요, 반은 간판도, 반은 한글이고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세터민들도 2만 5천 명 중에서 안산에 1,100명이 삽니다. 광주 직할시에 있는 세터민만큼 안산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산림 동포들이 한 7, 800명 있는데 안산에 집단 거주지가 있습니다. 산림 동포는 100% 안산에 있습니다. 집단으로 다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셨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동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 3만 5천 명, 비공식적으로 합치면 7만 명가량 있어요. 그러니까 들끓는 도시야. 용광로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이지만 제가 안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안산은 유난히 많은 게 지역아동센터고요. 유난히 많은 게 복지시설입니다. 나라의 세금이 아니고 안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이 똑같은 인구에 비하면 30% 이상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산이 결정적으로 갖고 있는 복지 수혜자들이, 복지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안산 시민들이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열정적으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은 그런 쪽에서 보면 참 긍지를 가져도 되는 그런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도 그 속에 녹아있다 이렇게. 금방 말씀을 들어보면 인구가 한 77만 네, 이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외국인이라든가 또는 해외 동포들의 비중이 한 7, 8만 명 이렇게 되니까 전체 인구의 한 10%가 예.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외 동포. 사실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전체 인구가 한 7,5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한 10% 정도가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 현재 우리 전체 우리 민족의 인구수로 봤을 때 한 10% 정도, 한 700만 정도가 해외 동포인데 어떻게 좀 그와 비슷한 유사한 이런 어떤 인구학적 이 혼합성을 갖고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지역보다도 통일된 코리아, 통일 코리아의 인구적 분포와 유사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데가 안산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가면 외국인 거리가 있어요. 네. 외국인 거리에 가시면 온갖 나라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통일 코리아 협동조 여러분, 조합원들 여러분 다 쫓아갈 수는 없지만 스태프들 몇 분, 이사님들 몇 분 모시면 제가 뭐 인도 음식 또는 뭐 네팔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 월남 음식 다 있으니까 중국 음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오셔서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럴 때 박수 치면 돼요.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지역에서 하셨는데 우리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조직인데 어떻게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을 아시고 또 가입하게 되신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은
그 옛날에 있던 김성욱 선생님하고 김성욱 기자님. 네, 김성욱 기자님하고 제가 북한대학원에서 그 석사학위를 같이 했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그 나이 꽤 먹어서 같은 거고요.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동기입니다, 동기. 근데 김성욱 선생님이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누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백이천 이사장님 뭐 이름 되는데 그러면 내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겠다. 네. 그래서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박수 한 번.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산이란 지역이 한편으로는 우리 통일 코리아의 인구학적인 어떻게 보면 샘플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 안산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죠. 안산에 출신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결국은 뭐 대부분 거의 모두가 이제 그쪽 지역 출신의 그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 한 304명이 세월호에 참사를 당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1주년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진상규명이라든가 또 세월호 특별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세월호 참사 문제를 우리가 좀 짚으면서 통일 또는 우리 한반도의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발생했는가라는 그 원인에 대한 하나의 진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라는 데 대한 진상, 이 진상 규명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반성을 하는 이런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결과 재발 방지책, 어떻게 해서 재발을 앞으로 세월호 같은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진상에 대해서는 또 지금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그 세월호 대책위원회도 좀 관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고 한편은 또 유족 대책위원회 이쪽에서는 진상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세월호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직접 이렇게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한 사람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면 사진을 몇 개 보시면서 제가 말씀해 좋겠어요. 예. 이게 며칠 전에 1년이 됐을 때 안산 시민들이 느끼는 세월호가 뭘까? 저는 이 한마디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산 시민들은 대체로 세월호 참사 1년 지금도 국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책임자 처벌 당연히 진상규명이 안 됐으니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제도와 법령의 정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 겁니다. 그럼 넘겨보십시오. 세월호의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보시면, 이게 세월호 참사 나기 이틀 전인가 2학년 7반 아이들입니다. 벚꽃이 환하게 피었죠. 그죠? 이 아이들이 다시 넘겨보세요. 2명 남고 다 죽었어요. 세월호, 이건 이 사진은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단원고등학교가 2학년이 10개 클래스였는데 8개 클래스가 없어졌습니다. 2개 클래스가 남았어요. 이건 참사가 아니라 참혹한 사진이에요. 넘겨보시면, 이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으려고, 왜 이게 내 문제인가, 어째서 이건 타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 단원고등학교 YMCA 청소년들이에요. 단원고등학교의 YMCA 클럽 애들입니다. YMCA 클럽이 그 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YMCA 클럽에 가입하면 신앙심이 있는 애들이고요. 적어도 이 심성이 굉장히 올곧고 바른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애들. 제가 들으려고 하는 이쪽에 있는 애가 박성복이라고 그 회장하던, 요 중에서 지금 2명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얘가 박성복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박성복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박성복의 어머니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 넘겨보세요. YMCA들이 6명이 죽었어요. 반항고등학교 YMCA들이. 그래서 작년에 전국 YMCA에서 청소년들이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 자리에 박성복의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오셨어요. 굉장히 예수하신 분이에요. 예수하신 분이고 말도 없고 부끄러움 타고 도저히 나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박성복의 어머니 얘기를 하냐면 지난 16일 날 박성복의 어머니가 갈비뼈가 4대가 부러져서 지금 입원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정말 부끄러움 많고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던 분을 투사로 만든 거예요. 지금 국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넘겨보십시오. 이 보십시오. 이게 8시 52분 사진입니다. 이 환한 빛이 들어오지요. 이 아이들이 배가 기울고 물이 들어오는데도 장난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방송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 얘가 남자처럼 보이지만 다영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로부터 한 4, 50분 후에 선장이 굳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햇볕 들어오죠. 요 밖에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영이 아빠가 김현동이라는 분인데 저는 그전에 몰랐지만 이 사건 난 이후로 알았는데 김현동 씨가 기독 학생회 대학 다니면서 기독 학생회 활동도 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나고 하도 교회를 빠져나왔던 사람인데 49세를 절에 가서 지냈어요.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보시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바로 가면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살인이다. 이건 사회적 살인이고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문제는 여전히 안사는 이제 진행 중이고 통계에 보면 안산 시민들 10%가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트라우마 상태에 있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잘 잊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잠을 못 자고 뭐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 핵심에는 결국 부정부패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세월호라는 그 배가 개보수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개보수가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운항 규칙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적재 상태에서 운항을 했고 그리고 운항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뭐 전혀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련의 다 그것이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는 것도 해경을 비롯한 이런 어떤 구조 책임자들의 이 무책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윤 대표님 보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요즘 한간에 놔두는 예를 들어 세월호 문제 그러니까 원인을 예를 들어 배에 대한 구조 변경 또는 과적 또는 급변침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안산 시민들이나 세월호 희생자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를 들면 배가 과적을 하면 짐을 빼야죠. 근데 배가 과적을 해서 배는 일정한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일정한 수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가족한 물건을 빼서 수면 위로 올려야 되는데 내려가니까 밑에 있는 평형수를 빼버려요. 올라가긴 하는데 배는 비례해서 급격하게 위험한 국면으로 가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들어서 알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통상 있는 거예요. 늘상 있던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자고 하는 건 왜 이게 늘상 가능한가? 무슨 조직적인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세월호 3차가 났을 때 그 세월호 종교단체에서 여러분 기억하지만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랬잖아요. 예사롭게 쓴 말 아닙니다. 탈법한 행위들이 한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늘상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그냥 하급 관리들이 한두 번 눈 감고 아웅한 것이 아니라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걸 밝히지 않으면,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그런 원인, 이런 것들이는 원인들을 좀 소상하게 밝혀서,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소상이 돼야 거기에 따른 책임자들 본책이나 이런 게 따르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과적 또는 뭐 급변침 또는 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미숙, 해경의 대처 능력 부족, 해경 대처 능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알지만 왜 리스라고 그랬는지, 왜 안 뛰어들어갔는지, 지금 의문들이 왜 하는 의문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밝히고 있는, 못 밝히는 게 아니에요. 안 밝히고 있고요. 실제는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이 세 가지, 원래 우리 유가족들이나 안산 시민들이 주장한 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데도 안 줬어요. 그 조사권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행령 나온 거 보면 참으로 황당하게 시작했는 거예요. 그 조사권조차 세월호 세월호 시행령에 보면 구성을 원래 120명인데 90명으로 줄이고 90명 중에서 다수를 공무원이 하게 하고 그 지위를 해경에서 나온 사람이 하게 하고 거기서 조사한 것만 가지고 후속 조사하도록 하게 했으니까 이건 고양이한테 생존을 맡긴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시행령이 아니라 방해령이죠. 방해령.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왜 그럴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감춰진 무엇이 있는 것인지, 감춰진 무엇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밝혀야 정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세월호 이후의 세상, 세월호 이전의 세상은 달라야 된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명명백백의 진상이 밝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억울한 시장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윤 대표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 결정적인 것은 과적 상태인데 네. 그걸 짐을 내려야 되는데 평행수를 뺐다는 거예요. 네. 그 평행수라는 것이 결국은 배를 지탱시키는 최선의 안전장치. 그렇죠, 안전장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안전수를 빼면서도 네. 그 짐을 그대로 이제 유지시킨 건데 문제는 그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하적 책임자 또는 뭐 선원들의 예를 들어서 어떤 탐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사람이 많이 타서 무거우니까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부품을 빼가지고 가볍게 하는 거나 비슷한 이런 것들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비호 세력이 튼튼하다는 네. 그런 불법을 저질러도 비호될 거라는 명확한 어떤 확신이 없이는 네. 그런 일이 안 이어질 거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네. 그 역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내에서 발견된 그 소위 안기부죠. 예, 노트에 의하면 그리고 컴퓨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불법 탈법한 행위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래서 제대로 시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하급 공무원 한두 사람이 뭐 선장하고 결탁하거나 이렇게 된 문제는 아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게 허용되는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난 1년 동안에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검찰 나름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진상 규명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서 지금은 재판 중에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제가 어느 기록물을 보니까 한 130명인가가 지금 구속 상태라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잡혀가는 사람보다도 더 구조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될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감독기관이라든가 또는 그 감독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뭐 그것이 이제 감독기관이면은 주로 협회라든가 이런 게 될 것이고 그걸 감독하는 기관이면은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정치권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지금 묻지가 않고 있는 것이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인식이 또 있겠네요. 그렇죠. 그 명명백백한 진상 조사라면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도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아야 될 사정이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는 오죽하면 오늘 이석대 특별법 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엉터리 같은 시행령을 오늘 목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정부가 있어요. 처리해서 몇 가지 문구만 고치고 그렇게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특별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농성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월호 문제, 우리가 그 세월호 문제를 교훈 삼아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열망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사님 지적대로 그 피레미 연말에 잡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더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이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또는 대구 지하철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로운 백화점이 그냥 해체 폭파하듯이 쫙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것들을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 이걸 결국은 어떤 구조적이고 뭔가 좀 근본적인 어떤 문제로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재발 방지가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제 기타의 사건들도 우리가 잘 처리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한 사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그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늘상 접하는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은 훨씬 더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학교라는 단위에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이렇게 그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직하면 여러분 그 머리를 다 깎고 그죠?
그다음에 진짜 상복을 입고 이 길거리를 헤매겠습니까? 머리 깎고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희생자들 그 가족들 중에 또다시 극단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만큼 그분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결연해. 아주 결연합니다. 해결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이거 해결하는 건 간단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해결하는 거는요. 세월호 유가족들, 희생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희생자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냐면 유가족들이 특례 입학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특례 입학입니까? 그리고 특례 입학이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데가 보니까 전부 이렇게 지방되고 제일 말하자면 뭐 중상위로 가릴 수는 없지만 나은 대학이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정도인데 아니 특례 입학할 애가 없는데 무슨 특례 입학을 요구했어요. 돈 요구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전부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쉽게 성공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희생자 중에 또 누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에서 특히 안산 시민들은 어쨌든 잊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결의를 하면 좋겠다. 저는 여기서 조금 하나 가까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그리고 저는 그뿐만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사건을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한편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네. 부패와 부정, 무책임에 물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것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어느 날은 그것이 저 다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어느 날은 그것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배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저는 뭐 현 정부 또는 현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경찰관이든 뭐 군인이든 누구든 다 조금씩 다 거의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만일 그것이 운 좋게 나의 현재의 하는 일에서 안 터져서 그렇지 나의 현재의 장에서 떨어지면 똑같은 참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 1년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처음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막 반성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뭔가 저는 대단한 좀 뭔가 민족적인 또는 국민적인 뭐 정신 각성을 좀 하고 진짜 부정부패 근절을 하기 위한 어떻게 뭔가 진짜 엄청난 반성과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자기 주변에서부터 뭔가를 바꾸기 위한 이런 일들이 날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어느덧 벌써 묻혀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인터넷을 떠도는 걸 보면은 오히려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음모설 같은 것이 결국은 전체의 담론을 주도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 문제가 저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본질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제 성화시키는 이런 데 대한 하나의 또 문제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쪽은 혹시 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유가족들도 제일 우려하는 게 국민 일반이 피로감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피로감이 와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이제 그만해라.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의 그것은 일종의 정부와 보수 언론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연 작전도 쓰는 거고요. 이렇게 피로감을 오히려 주는 건데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역할은 천주교가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녀님들, 신부님들 아주 앞장서서 열심히 하십니다.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렇게 양분돼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 알다시피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 같은 분은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님이 아니라, 아니면 심각하게 이 사태를 왜곡하고 있든지. 또 어떤 학생들은,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수요일 날 예배 안 보고 가다가 하나님이 벌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제가 4월 16일 날 부랴부랴 단원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촛불 기도하자 이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대부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죠.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단 한 생을 살려주시고, 혹시 못 살리더라도 영혼을 잘 거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마음인데,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다. 기독교인. 돈 가지고 따지고 그만하라고 따지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분명히 현존하고요. 그걸 또 유가족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는 물론 시민의식이지만, 시민의식의 선봉에는 종교가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김상환 목사 같은 회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도 훨씬 더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월호 참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평행수를 빼면서 돈을 버는 화물을 과적시키는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또 지난 1년 내내 한편으로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했던 것은 국방비리예요. 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으로 한번 끌고 오면은 이런 것 같아요. 국방비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투기를 만드는데 그 전투기에 들어가야 될 부품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에 들어가는 해군 함정을 만드는데 네. 거기에 있는 부품을 빼먹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전직 장성들이. 뭐 또 현재까지 거기에 결합되어 있죠. 또 하나 또 지난 또 1년, 2년 동안 또 우리 뉴스를 계속 달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을 그러니까 기준과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막 해가지고 엄청난 부정부패가 저질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원자력 기술과 연관된 어떻게 보면 부품 조달하는 건설업자들이라든가 무슨 물품 조달업자들이 결국은 다 그것이 원자력과 관련되는 연구원들하고 또는 거기에 공무원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국가로 보면 이게 평행수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세금을 내서 어떻게 보면 국방을 지키고 안보를 지키라고 했는데 딴 데서 덩쳐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방 거기서만 비리를 다 해먹어버려요. 그러고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한번 터지면 끝장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비리를 다 해먹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네. 어떻게 보면 세월호와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 사실은 뭐 대한민국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코리아 전체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좀 인식을 한번 확대시켜 보면 좀 어떻게 될까요? 세월호의 그 문제점을 우리 한반도 전체 코리아 이렇게 좀 확대시키면 어떨까요? 그 최근에 아이들 이제 카메라가 핸드폰 손전화에서 필름들이 자꾸 이제 다시 재생이 돼요. 그때 보면 2학년 3반의 애들이 친문에 가는데 그 속에서 담임 선생을 중심으로 삥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음성에 보면 아주 절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 박빛나라는 애인가 아주 절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진을 보고 유경근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경우 그냥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교회 가서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난 질문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없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기도를 합니까 지금? 지금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런 철실한 질문들, 이런 철실한 자문자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몇 번을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가 세월호를 극복해야 됩니다. 세월호를 절대로 덮으면 안 됩니다. 극복하면 지금 방산비리 이 만연된 사회, 지금 만연된 빈부격차. 여러분 청년 실업만 가슴 아프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들 일거리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친구들, 우리 선배들 없어서 겪는 그 절망감 이거 말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 녹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사회가 까발려왔으면 좋겠어요. 까발려서 그 해결해 보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기회를 우리가 참여하고 헌신함으로만이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촛불이라도 들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할 때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저는 핵심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패와 무책임이라고 네. 그러는데요. 그 부패라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그 실무자의 부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고 감독자까지 그 최고 감독자라는 것은 국회라든가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진짜 무슨 청와대까지 연루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총체적 부패.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정치인이라든가 청와대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간 관리자, 실무 책임자, 실무원조차도 그냥 온통 그냥 총체적 부패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어떻게 제가 원전 비리도 이야기했고 그 방산 비리도 이야기했고 그러고 보면은 수많은 또 요새 보면 건설 비리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그런 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총체적 부패예요. 그러니까 위에만 빼먹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도 빼먹고 밑에서도 빼먹고 다 빼먹는 거예요. 단지 빼먹는 애수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또 권한이 밑으로 이양됨으로써 오히려 밑에서 빼먹어요. 위에서는 잘 못 빼먹고 오히려 권한이 이양됨으로써 밑에서 빼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의 이 부패 또 하나는 무책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배가 막 까남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생중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경이 막 이렇게 옆에서 앉아 하는데 해경이 누구 한 사람의 해경이 용감한 해양경찰 같아요. 그 사람이 배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구조하려고 하니까 간부 같은 생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 지금 배가 넘어가 있는데 저렇게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 어떻게 이 손을 치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빨리 그렇게라도 올라가서 구해내야지. 그게 당신들의 미션, 책임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걸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그때 한 번씩 서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거거든요. 경찰들이고 군인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최고 책임자고 그런 건데 그걸 무책임해 버리니까 결국.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결국은 총체적인 부패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무책임. 그러니까 뭐 일부의 부패와 일부의 무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총체적인 우리나라의 부패와 무책임의 문제인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호의 문제점 또는 이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북한까지도 지난 우리가 1995년 이후로 지금까지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총체적 부패와 무책임이거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요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돈 없이는 하나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고 또는 무책임하다는 것은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최고 책임자가 그냥 그걸 거기에 무책임하게 앉아 그걸 이렇게 하니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것은 우리 좁게는 우리 대한민국 크게는 코리아호의 어떻게 침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 이게 지금 처음부터 그 세월호 얘기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제가 또 갑자기 울컥하는 바람에 저는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또 사진을 보니까 울컥해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해졌는데 좀 미래로 얘기를 좀 이렇게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잖아요. 통일도 평화롭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평화 담론을 좀 이번 기회에 통일 담론과 더불어 평화 담론도 고민하는 이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에서 역할도 좀 우리가 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 담론, 평화 담론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승화시키면 해결 가능하다. 뭐 우리 이사님이 전문가시니까 가다 들고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직접적인 문제, 예를 들면 비정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근로조건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 심지어는 정말 벌레처럼 굴뚝 위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낮은 곳에 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일이다. 그리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세월하고 연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자꾸 나서서 이 사회를 좀 만들도록 하고 그게 이제 북에 있는 소위 지도자들한테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화두를 던져주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저는 이사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역에서의 통일 운동을 활성화시킬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심 없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일에 있어서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는 크게 세 가지죠. 우선 이제 평화 통일은 상대가 있다는 것,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상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은 평화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통일은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장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어제 그래서 읽었는데 제가 100% 동의하고요. 그런 겁니다. 통일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상대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거나 그러면 공면하는 거죠. 평화가 전제되지 않은 통일은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통일이 하나 플러스 원 또 다른 하나, 이제 투가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원 플러스 원이 전혀 다른 하나가 되는 거다. 우리 남쪽 사회가 정말 행복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 실업 극심한 문제고요. 비정규직 문제 극심하고 또 중장년 좌절감 극심하고 오죽하면 출산율 세계 제일 꼴등이고 자살률 1위고 산재 사망률 1위고 교통사고 사망률 1위고 행복지수는 저 아프리카의 말리 또는 팔레스타인하고 비슷하고 이런 사회잖아요. 이 사회를 그대로 북한에 옮길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건 없다고요. 그건 옳은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1+1이 전혀 다른 정말 개선되고 개량되고 좋아진 사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세 가지 원칙들을
위에 특히 이제 희생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이제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 안산 통일 포럼은 이제 그런 인자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통일 코리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잘 될 걸로. 저희는 15년 됐으니까 예. 또 보고요. 저희도 그 기복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아주 조직이 다운됐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창립을 해서 한 8년을 지나는 동안 그 조직이 소위 그냥 운동 요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소가 되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2008년도는 비만 목장부가 들어서서 그나마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좀 받았었는데 그것도 다 끊어지고.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를 하면 좋겠지만 그 당시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이라는 사람들이 가입을 했었는데 다 그만뒀죠. 왜 그만두냐고 그랬더니 우리 지역사회니까 다 형님 동생 하잖아요. 형님 중앙에서 여기 빠져나오랍니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뭐 조직이 급격히 축소되고 지원금 다 끊어지고 실제로 방해가 있고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간 거의 다운됐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그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까지 한 3, 40년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 잘 살자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다른 일을 좀 해봐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던 차에 이제 통일포럼에서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해서 사업 접고 안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다른 사업을 물론 합니다. 다른 사업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돈도 쓰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2002년도에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인자들을 고집하고 좀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우측으로 좀 이동을 했어요.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사업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한방 가정주부, 이론가 운동가가 아니라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여서 이사를 꾸몄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친구, 그 사람의 친구의 친구 이렇게 발 건너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렇게 성공적으로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것으로 우리 일단 윤 대표님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토론했던 내용은 일단 여기서 하고요. 이제부터는 여기 패널 모두와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이렇게 네.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부드럽게. 네. 네. 아까 그 쭉 들려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쭉 결국은 우리가 그 세월호와 뭐 이렇게 토론 문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사회가 국가의 역할이 과연 뭔지에 네. 대해서 정말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그 국가는 국방과 경제에 어떤 공공성으로 실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세월호 대책위원과 같이 있으시면서 정치권에서도 같이 일을 해보시니까 정치권의 요구도 많이 해보실 텐데 네. 세월호 학자 이후에 정치권들이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정치적으로 그걸 해결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막혀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세월호 대책위원도 세정위원회에서는 그거 제대로 힘을 못 주고 있는데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저는 그 지역 운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역 사회에서 지역 교회만은 운동을 안 하시는 거고 YMCA 조직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네.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회원들을 이렇게 발굴하실 때 어떻게 노하우가 있으신지 좀 듣고 싶고요. 네. 배워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여러 가지 활동도 잘 하시는데 이런 뭐 10년 넘게 활동하셨던 것들을 뭐 이렇게 직접 시켜서 자료화하시고 계신지 혹시 우리 토요코리아가 이제 개간지와 유코리아가 있으니까 언론사가 있으니까 같이
같이 연대 잔치로 삼아주셔서 같이 키워가실 생각이 어떠신지 세 가지. 네. 그러니까 안산은 이제 그 여야로 보면 야도죠, 야도. 국회의원이 4명 있는데 4명 중에 3명이 이제 민주당이고요. 그 한 명도 천정배 의원이 떠나면서 조정을 잘못해서 그 내부 경선에서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내부 경선했는데 진보당 후보가 이겼어요. 그래서 진보당 후보가 나와서 붙는 바람에 본선에서 졌어요. 그 새누리당한테 이렇게 졌고요. 그다음에 도의원은 8명인데 8명 다 민주당이고요. 시의원은 반반, 2명씩 나와서 뽑으니까 거의 반반인데 3명 뽑는 지역구가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2사람이 민주당이 되는 거죠. 결국 야당은 안산은 도시 색깔로 보면 좀 야 쪽에 가깝고 진보당 세도 적어도 한 10% 가까이는 원래 있었던 도시고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를 겪으면서 새누리당하고는 또 물론 다르지만 민주당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직 시장이 민주당 소속 시장인데 재정기 시장이라고 저는 국회의원이었던 시장인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세월호에 관련된 안산 시민들이 늘 주장하는 게 왜 성남에 이재명이 10분의 1도 못하냐 안산시장이 그런 얘기 실제로 해요. 성남시장에는 세월호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안산시는 깃발 걸려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벽걸이는 걸려 있긴 하지만 깃발 기가 걸려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다만 그래도 10월 16일 날 그 두세 그룹들이 참배를 하러 왔어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어서 들고 있었는데 저는 나이 먹어도 해요.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 사람들이. 대표님 그만하시라고 들고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왔을 때는 항의도 하고 좀 똑바로 하라고 소리는 지르지만 참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한구 총리가 왔을 때는 총리 일행들 앞에서 유가족들이 2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인양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라. 또 세월호 시행령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라. 그랬더니 유한구가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세월호 시행령 폐지할 수 없고 여러분 의견을 잘 반영해서 고치겠다. 인양은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면 여기 참배할 의미가 뭐 있겠냐.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불러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체로 김무성을 해서 왔는데 그건 뭐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막 쫓겨갖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품고 같이 가는 거고요. 다른 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은 아주 세다, 아주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는 안산에 큰 교회가 있어요. 동산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가 실제로 통일포럼의 위치가 뭐냐면 처음에 4월 16일 날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4월 17일서부터 안산에 크게 그 소위 세월호 관련 단체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연대회의라는 게 생겼고요. 하나는 세월호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가 생겼어요. 그 세월호 연대회의는 뭐냐면 주로 팽목항에 가서 팽목항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팽목항에 다 안 가보신 분 한 번씩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것 같은데 팽목항이나 진도에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그때 가보면 이게 아비 규환이 따로 없어요. 예를 들면 300명의 지금 희생자가 있는 건데 한 사람씩 안 옵니다. 보통 2사람씩 오지. 그 600명의 유가족인데 최소한 어떤 사람 4명씩 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통신, 뭐 교통, 안산에서 내려가는 차량 마련하는 거 이거 이제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이거를 주로 누가 하냐면 연대회의가 있습니다. 연대회의가.
연대회는 뭘로 구성되냐면 주로 관변단체, 이런 새마을 분야회, 통반장 협의회, 또 뭐 바르게 살기 뭐 이런 단체들 이런 예산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자기들 예산이 있고 시의 예산으로 막 입을 마련하고 막 한 거예요. 막 난리, 막 버스 동원하고 막 난리를 친 거죠. 그 단체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이거는 주로 시민단체, 돈 없는 시민단체들로 YMCA, YW 환경운동연합, 안전의대 21 뭐 이런 쪽으로 구성돼서 이 사람들은 주로 촛불 집회하고 이 집회의 성격을 주도하고 대정부 투쟁하고 대정부 요구하는 사람 쪽을 이분들이 맡고 크게 단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통일포럼은 두 단체 다 가입돼 있어요. 나 팽목항에도 내려가고 촛불도 하고 이러는 거지. 이랬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저도 팽목항에 진도하고 팽목항에 11번 갔다 왔고요. 봉사하러 11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안산 동산교회를 중심으로 이 동산교회가 좀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교인이 7만이 넘어요. 등록교인이. 그러니까 70만 중에 거의 10분의 1이 안산교회, 동산교회. 엄청 크죠, 교회가.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다 참석을 했죠. 했는데 거기서 우리 있는 데서 지금 세월호 대책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좌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깨졌어요. 저는 제가 기장교회를 다니는데 하늘품교회 안산의 옛날 노동교회인데요. 기장교회를 다니는데 그 몇몇 교회가 열심히 세월호 문제에 나서는데 불행하게도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나 굉장히 적은 교회들이고요. 큰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게 통일포럼하고는 교회하고는 큰 연관이 안 돼 있죠. 없습니다. 네. 연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YMC 안산 YMC는 창립 회원이고 요 직전에 진경 이사장을 4년만 했어요. 4년 전에 요 직전에 진경 이사장을 4년만 하고 지금 이제 YMCA 전국연맹 사회교육위원회 위원장하고 통일위원회 소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 우리 회원은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에게 탄력이 붙으면 저절로 생겨요. 우리가 60명의 이사들이 있는데 60명 이사들이 우리가 이제 CMS로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고 그거는 별도로 60명의 이사들이 연 30만 원씩 내고 5명의 부대표가 100만 원씩 내고 뭐 저는 훨씬 더 많이 내겠죠.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예전에 거의 55명에서 60명 나오는데 한 사람당 40만 원. 작년까지 30만 원 했어요. 올해 40만 원 올렸어요. 올렸는데도 꽉 차더라고요.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통일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년 캠프 같은 거는 시 예산에 반영돼서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습니다. 1년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받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상근 직원이 하나 있고요. 활동비만 주는 반상근 직원이 하나 있고 주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회원 모집은 원래 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대북 지원 사업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북에도 가야 되고 개성에도 가야 되고 또 그 시화전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알고 이렇게 가입을 하고요. 5월 7일 날 함세웅 신부님 오신 이제 안산의 오픈 강좌 이럴 때 우리 통일 포럼이 예를 들어서 자료나 이런 거 다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포럼이라고 있어요. 교육 포럼. 안산의 교육 이재정 장관을 지지했던 그 교육 포럼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를. 그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안내를 맡고요. 뭐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을 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통일 포럼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놓으면 거기서 가입을 해요. 보시고 통일 포럼
단체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게 제일 좋다. 대북 지원 사업을 할 때 평양을 가잖아요. 그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너 평양 가면 가봐라. 갈래? 물론 지도 내는 거죠. 가죠. 갔다 와서는 이제 통일권 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사람 뽑을 때는 그 평화통일 지도 과정에 있는 입학생들 뽑을 때는 이제 전부 나서서 서로 추천하고 이렇게 서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게 그 직업별로 이렇게 한 사람씩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에 예를 들면 보험하는 사람들은 10명 이상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5년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보험하는 사람. 식당하는 사람은 한 서너 명씩 넣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변호사도 한 사람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변호사도 한 서너 명 밀려 있다. 이렇게 각 직업별로 틀리게 중소기업 사장들은 언제 아무나 다 들어오고 그렇고요. 그 저희가 자료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쨌든 이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발기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평소에 우리 배 사장님 존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안 써먹어서 그렇지 불러주시면 제가 아주 미력하지만 도울 수 있는 일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박수 또 또 다른 분 좀 대화를 하시죠. 그 작년에 6.15 4주년이었나요? 네. 취재차 왔었는데 카이스트에 김지향 교수. 예, 김지향 박사님이 그 하여튼 뭐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저도 그 후로 이제 사업을 하느라고 북을 여러 번 다녀왔고요. 전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특별히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한 번은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삼전으로 가서 삼전에서 이제 백두산 장군봉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리고 한 번 어떻게 통일교도들한테 묻혀서 통일교도들이 문산명 생가를 방문하는데 거기 꼽사리 껴가지고 평안북도 정주까지 차를 타고 갔어요. 정주라는 도시가 이거 뭐 좀 열애 얘기지만 정주라는 도시가 참 재밌더라고요. 정주가 오프 더 레코드. 네,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예를 들면 문선명 목사 거기 출신이고요, 문익환 목사 거기 출신이고요, 백석 시인이 거기 출신이고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를 정주해졌기 때문에 그 김소울도 거기서 선생을 했고 뭐 거기 정주의 인물들이 그 조그만 도시에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신앙이 깊어서 아주 우리 종교로 보면 기독교로 보면 선구적인 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주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가보고 문선민 목사 생가에 가보니까 그 망경대 고향집처럼 김주석 그 생가처럼 똑같이 해놨어요. 그대로 해놨어. 그 양반 참 돈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돈 많이 줬으니까 그렇게 허락했겠지. 하여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최근에 여러분 잘 알지만 최근에 북한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3.4.5 포전제 작년까지 3.4.5 포전제에다가 그게 뭐예요? 지금 협동농장이라는 게 100가구 이제 10가구에서 200가구 정도가 협동농장을 구성하는데 지금 작년에 3.4 포전제 3가구 내지 4가구로 쪼개니까 생산성이 급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금률이 45%였다가 작년에 3.4 포전제 한 이후로 68%인가로 올라갔어요. 북한의 식량 자금률이. 우리 식량 자금률은 27, 8%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올해 지금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냐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방위원장인가요? 그 추진하는 게 1인당 2,000평씩 잘라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4인 가정에 8,000평 주겠다는 게 이제 뭐예요? 독립 농사 지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 접하기로는 7.3이라고 이제 7.3. 7은 자기가 옛날에는 그 3을 세금 바친다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자기 책임이 훨씬 커진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독립재산제 하잖아요. 하고 능률제 실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인 능률도 지배인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CEO거든요. 대표이사거든요. 대표이사 능률제 올라가면 더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실을 우리가 전혀 못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손 놓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한 청년 실업 문제, 중장년의 좌절감 이런 거 통일하는 과정에서 남북 교류 협력하는 과정에서 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봅니다.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만 땡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산철강을 제가 가봤어요. 무산철강 몇년 전 그 노무현 정부 때 무산철강이 알다시피 그 중국에 있는 대풍그룹이 50년간 임차했지 않습니까? 그게 9천억 준 거예요. 9천억. 우리나라 돈 9천억 주 50년간 임차하는데 무산철강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철강회사 포항제철, 동국대강, 인천제철 모든 철강 회사가 53년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걸 50년간 쾌가라고 했으니까 다 쾌가라는 뜻이에요. 단돈 9천억에. 그런데 나중에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뭐 조약에 의해서 야 그동안 얘가 10년 퍼먹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돈 줄 테니까 우리가 하자라도 안 된다는 국제법상 중국이 노하면 그냥 캐먹는 거예요. 제가 부산 저강에 갔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도로를 쭉 내놓고 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들린 말에 가면 TV에서도 나왔지만 KBS에서도 방송이 됐지만 아주 철도를 놨어요. 철도를. 남평이라고 그 도시가 있거든요. 남평까지 철도를 놔가지고 철도로 다 캐가고 있어요. 3년 전인가 포항제철에서 중국의 철광석을 수입해서 중국 철광석은 포항제철에서 남미나 호주에서 가져옵니다. 그 무거운 걸 그 멀리서 배실 보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해서 선적해서 포항제철을 가져와서 분석해 보니까 이게 무산철광 거예요. 중국이 통일을 하는 거를 진짜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죠. 일본 지금 우리가 강국 70년이라고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지금 한반도 진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일 군사 협력 지역에서 한반도가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협의 대상에 넣었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일본이 미국 군사력이 한반도에 진출하면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확 해석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팩트거든요. 이 남북 통일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미국하고 일본이잖아요. 중국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팔아먹는데 앉아서 캐가지고 팔아먹고 남겨 먹는데 원하겠어요? 러시아도 자국을 이루기 위해서 뭐 진출하고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주적으로 그래서 자주란 말씀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민주 뭐 평화만큼만 저는 뭐 자주라는 말도 중요하다. 이게 좀 얘기가 빠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예, 또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김진양 교수 그 얘기한 것처럼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14선 6.15 14선 이후로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저는 대한민국 그 기업인들 제가 대우건설 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주식의 50%를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자회사 사장이나 법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대우건설에 북한팀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에 딱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차업지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는 그런 거를 청와대로 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어요. 기업인들만이라도 풀어주라. 기업인들이 무슨 빨갱이냐. 기업인들은 자본주의 천병인데 자본주의 사단장들인데 근데 두 가지잖아요. 가면 사기당한다. 가면 친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우리 처음에 진출할 때 다 처음에 사기도 좀 당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성공해서 중국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냐고 그랬지. 북한 마찬가지인데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좀 기업인들이라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통일의 단초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욕심이지 몰라. 아니 그 맥주 마시러 갈 시간이 없는데. 네, 이제 한 5분만 하고 네. 나머지 시간은 맥주든 음료수를 마시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질문하실 분.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임준 이사님.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세월호를 침몰하는 데서 뭐 잠수한 보이기도 하고 속된 말로 오렌지맨이라는 사람들도 뭐 나오고 그런 상황들을 유족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유족들은 그런 의심들을 갖는 유족들이 있고요. 근데 유족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그래서 들어 올리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양을 하면 뼈조가리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영이 엄마 늘 하는 말대로 제발 나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절규하는 것처럼 뼈조가리 하나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런 이제 의혹들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밝히는 단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양을 하자고 한 거죠. 예, 특별한 또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나머지 질문은 말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통일 코리아 포럼을 했는데요. 일단은 통일 코리아 포럼은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했는데 조금은 딱딱할 때도 있었고 이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통일 코리아 포럼이 끝난 이후에는 꼭 뭔가 뒤풀이가 있다. 2교시. 2교시가 있다. 이게 또 매우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제1차 통일 코리아 포럼을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